안녕하십니까. 오늘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새로운 단원이죠. 시장경제와 금융이라는 단원인데요. 자, 이 단원에서 첫 번째, 자본주의의 역사적 전개와 그 특징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를 이제 예상되었던 원격 수업이기 때문에 교과서 가져가셨을 거예요. 교과서 126페이지입니다. 자본주의의 역사적 전개와 그 특징. 자,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자본주의 사회라고 하잖아요. 선생님 예전에도 말을 했었는데 자본주의랑 대비되는 개념은 계획경제입니다. 그래서 북한의 계획경제를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우리나라는 수요와 공급을 통해서 가격이 결정되고 그리고 사유재산 제도를 가지고 있는 자본주의. 자, 그러면 먼저 전시학습 확인을 살짝 하고 그 다음 넘어갈게요. 자, 프리덤 하우스에서 사상 및 양심의 자유 그리고 집회 및 결사의 자유 등을 위주로 시민 자유권 지수를 산출하여서 발표를 하죠. 인권 지수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시민 자유권 지수 그리고 국제사회 인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인적 차원의 해결책은 세계 시민의식을 갖는 것이다 라고 했었고 여기까지 해서 시험 범위가 끝났고요. 자, 이제는 자본주의 역사를 배울 건데요. 자본주의의 의미 먼저 볼게요. 자본주의 의미는 사유재산 제도를 바탕으로 개인 재산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개인적인 재산, 부모님 재산과 그리고 뭐 집이나 차나 이런 것들을 모두 다 가질 수 있죠. 그리고 시장에서 여기서 시장은 뭐 남광주 시장, 말바우 시장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그 경제활동이 이루어지는 공간입니다. 그것을 시장이라고 하고 이 시장에서 자유로운 경쟁을 통해서 상품의 생산, 교환, 분배, 소비가 이루어집니다. 그러한 경제체제를 우리는 사유재산제도, 자본주의 제도라고 하는데요. 이 자본주의의 특징은 당연히 사유재산권을 법적으로 보장을 하죠. 내 돈, 그리고 내 재산은 남이 함부로 손댈 수 없잖아요. 국가에서 맘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시장에서 결정된 가격, 이 가격도 당연히 선생님 말한 것처럼 매점에서 우리 빵 사 먹을 때 우리 보면 뭐 떨이 할 때도 있고요. 싸게 팔 때도 있고요. 수요가 없으니까요. 공급은 많은데. 그쵸? 근데 이제 수요가 많아버려요. 공급은 적은데. 그러면 뭐 예전에 무슨 과자 같은 경우도 만 얼마까지 오르지 않았나요? 이렇게 가격이 올라간다는 겁니다. 수요가 많으면. 그리고 마스크도 그랬죠. 그리고 경제활동의 자유 보장. 마스크는 이제 품귀 현상이 일어난 거고 가격을 함부로 올릴 수 없으니까. 그리고 올린 경우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조금씩 사례는 다른데 우리가 삶에서 보면 자본주의 특징을 많이 발견할 수가 있죠. 그리고 경제활동의 자유가 보장이 되는 그 사회를 자본주의 사회라고 합니다. 그런데 자본주의의 역사적인 그 과정을 보시면 첫 번째입니다. 2번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게 자본주의 역사의 1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교과서에 127페이지 상업 자본주의에는 1번이라고 붙이셔야 돼요. 작은 1번. 그쵸? 그래서 이 상업 자본주의는 뭐냐? 말 그대로 상업이라는 거는 장사하는 거잖아요. 그쵸? 장사. 뭐냐면 상품을 새롭게 생산하는 것보다 상품을 사오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18세기 전 16세기 유럽에서 아시아의 지역에 뭐 중국의 도자기도 사서 귀족들에게 팔았잖아요. 그쵸? 이런 경우예요. 자신들이 생산을 하는 게 아니라 무역을 통해서 다른 지역에서 귀한 물건, 잘 팔릴 것 같은 물건을 가지고 오고 그 상품의 유통 과정에서 그 과정에서 이윤을 붙이는 거죠. 이러한 자본주의 형태입니다. 장사를 통해서 이윤을 추구했던 자본주의 첫 번째 단계를 우리는 상업 자본주의라고 하고요. 이것은 말 그대로 왜 등장하게 되었냐? 신학로를 개척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예전과 다른 미지의 세계, 그리고 그곳에서 희귀하지만 사람들이 갖고 싶어하는 희소성을 가진 물건을 새롭게 가져올 수 있게 되었던 것은 새로운 항로, 바닷길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포르투갈, 에스파냐, 선생님 세계지도 보여줬던 거 생각나죠? 유럽의 남부 유럽이라고 볼 수 있죠? 그쪽 포르투갈, 에스파냐, 스페인이죠, 스페인. 스페인에서 신학로를 통해서 새로운 지역에 가서 거기서
물건을 가져와서 팔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때 이렇게 신학로를 개척할 수 있었고 그 비싼 배를 가지고 새로운 공간으로 새로운 대륙으로 갈 수 있었던 것은 절대 왕정, 절대적인 주권을 가진 왕이 이것을 뒷받침해 주었고 자본과 그리고 신분을 보장을 해 주었고 이것은 말 그대로 중상, 이거 똑같은 말이에요. 상업을 중요시하는 경제정책하에서 더욱 발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유럽에게 특히 엄청난 부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수입을 억제하고 해외로 계속 시장을 확대를 해서 수출을 장려했던 것도 중상주의의 핵심 정책입니다. 국가가 장사를 적극적으로 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상업자본주의 1단계입니다. 자, 2단계입니다. 2단계. 2번이라고 하시고요. 2번. 자, 이제 두 번째는 산업입니다. 산업. 생산을 한다는 겁니다. 상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이윤을 추구하는 자본주의 형태가 만들어졌는데 이것은 말 그대로 상품을 생산하는 겁니다. 장사라는 게 아니고. 그래서 등장 배경은 영국에서 일어난 산업혁명 18세기에 증기기관차를 발명을 하면서 대량 생산이 가능을 하게 되었고 이것 때문에 생산을 많이 해서 그 생산한 제품을 이제 공급하는 형태의 산업 자본주의가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당연히 이것은 시설이 필요하죠. 공장. 자본가가 주도를 했고요. 그리고 이 상품을 사고 팔 수 있는 시장의 자유를 요구를 했겠죠. 그리고 이때는 최대한 각각의 자본가가 국가 주도가 아니고요. 각각의 자본가가 이 물건을 생산해서 파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국가가 시장에 개입하는 것을 최소화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작은 정부, 이거는 동그라미 해놓으시고요. 책에 작은 정부라고 합니다. 정부가 크지 않고 작아요. 그래서 작은 정부를 추구를 했습니다. 실제로 이것은 상업자본주의 때입니다. 상업자본주의 사진을 보시면 15세기부터 16세기 신학로를 개척을 했고요. 유럽과 아프리카 그리고 아메리카를 잇는 교역망이 형성이 되었고요. 이것의 뒷받침은 절대왕정이죠. 중상주의 경제정책을 통해서 이제 지원을 해줬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산업자본주의가 나타났다. 네, 산업자본주의는 여기 사진 보시면 증기기관차 보이시죠? 공장제 기계공업으로 대량 생산이 가능해졌다. 그러다가 잠시 후 디지털 성범 네, 여기까지. 오늘은 산업자본주의까지 하고 끝내도록 할게요. 어렵고 무거운 주제이지만